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다시 유럽으로 가서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 바로 새로운 항로 100기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원래 있던 길을 두고 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했는지, 먼저 새로운 길을 왜 찾기 시작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실 호기심입니다. 바로 동방. 동방은 동쪽에 있는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 그걸 막 사람들이 자극하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요 책인데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야 동방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약간 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해안에 있는 뭐 어떤 왕국에서는 후추가 밀처럼 흥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후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당시에 후추는요 정말로 인기템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과 이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비단,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향료가 유럽에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내는 어떤 조미료 같은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후추, 그다음에 계피, 시나몬, 그다음에 정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유럽에선 안 나거든요. 근데 동방, 특히 인도 쪽에서 이것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좀 더운 지방에서. 그런데 이게 고기를 먹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냄새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유럽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네한테 나지 않으니까 인도, 동방에 가서 이것들을 빨리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유럽에서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후추를 가져오고 싶은데, 향료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 당시 무역은 다 이렇게 지중해를 지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중해 무역을 누가 독점하고 있냐면 바로 이탈리아. 요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이 다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중간에서 그 해외 먹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거 바로 요 오스만 제국이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무역을 방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유럽 사람들은 동방과 직접 뭔가 교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는 둥글 거야 라고 하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둥글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건, 바로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 그리고 좀 더 튼튼한 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배를 제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뭔가 멀리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이런 신학로 개척에 먼저 앞장섰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쪽에 있는 포르투갈이랑요, 이쪽에 있는 에스파냐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위치를 보시면요, 지중해에서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약간 지중해 무역에서도 약간 좀 그 떨어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무역을 못하고 있는데 얘네도 후추를 원하는 거죠. 향료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근데 사실 새로운 항로 개척, 탐험에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런 왕실의 왕자들이, 여왕이 이런 탐험가들을 지원해주면서 신항로 개척을 해봐라 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포르투갈은 알고 있는데 에스파냐가 어딘가요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에스파냐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우리는 영어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더 앞장섰던 나라는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지 못한다면, 지중해를 통해서 가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동쪽 항로. 그래서 바로 바르톨로뮤 디아스는요,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여기 희망봉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너무 파도가 심해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 사람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간 길을 따라가다가 요렇게 지나서 결국 인도까지 요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인도에 도착해서 엄청난 향료를 싣고 왔어요. 결국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아시아를 더 많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에스파냐는 어떨까? 자, 먼저 포르투갈이 이렇게 선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조금 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기로 하는 거죠. 이쪽. 사실 인도는 이쪽인데 그럼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다. 무모한 도전이죠. 그래서 일로 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런 배를 타고 이쪽 대서양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갑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어머, 땅이 나왔어요. 여기가 인도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는 인도 사람이니까 인디언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대서양, 바로 이쪽으로 가는 항로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거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땅이 인도가 아니라는 걸. 바로 어디냐?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땅,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후배 탐험가가 가가지고 여기는 인도 아닌데 새로운 땅인데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본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콜럼버스는 여기가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콜럼버스가요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땅을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땅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이 땅에는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는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파냐는 또 다른 탐험가를 지원합니다. 바로 마젤란. 그래서 마젤란은 제가 한번 이 아메리카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젤란이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넘어갔더니 엄청나게 태평한 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부릅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마젤란이 붙인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니까 태평양 이렇게 가니까 여기 계속 가면 뭐가 나오죠? 그쵸,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리핀을 지나서 아프리카 남쪽을 지나서 돌아옵니다. 뭘 한 거죠? 바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거죠. 물론 마젤란은요 여기 필리핀 쪽에서 그 원주민들이랑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마젤란의 부하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마젤란은 뭘 증명했나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지구가 바로 둥글다. 한 바퀴 돌아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젤란 최초의 세계 일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여기 보면 포르투갈 세계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인도 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은 포르투갈. 그래서 향료를 독점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에스파냐는 한 발 늦었죠. 그래서 근데 에스파냐는 콜럼버스 덕분에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바로 에스파냐의 세력권이 되면서 여기에 또 아주 그냥 에스파냐가 대박이 나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항로 개척이 가져온 변화 볼까요? 먼저 무역의 중심지가 원래는 어디였다? 지중해였다.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갔다, 인도로 갔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죠. 이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바로 이 바다 뭐죠? 바로 대서양이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 여기로 이동했다는 거. 그래서 대서양 국가들이 번영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반면에 지중해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약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아메리카까지 껴가지고 엄청난 물건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일단 아시아에서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 동방에 이런 물건들은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뜻하지 않았던 아메리카를 찾아내면서 바로 이런 물건들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잘 먹는 이런 물건들이 그 당시 아메리카에서만 재배되고 있었거든요.
것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 대박이 난 게 특히 이 아메리카는 이제 에스파냐가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이 아메리카의 은, 금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다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에스파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금강에서 계속 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이 너무 흔해지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줘도 살 수 있는 걸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가격혁명.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이제 아메리카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생겼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상업,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상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상업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돈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죠?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돈이 최고인 세상,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유럽이 좋아졌다, 잘 됐다라는 얘기만 했는데요. 그럼 아메리카가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 아메리카에 사람이 안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도 문명을 만들고 제국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아스테카 그리고 여기 페루 주변의 잉카 이게 바로 그 당시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발전시켰던 문명입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한 그 제국을 만들면서 이 아메리카에서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마추픽추 들어보셨나요? 이런 아주 그냥 험난한 산 위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엄청난 건축물인데 이거 잉카 바로 잉카 문명이 세운 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있고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문명인데 에스파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런 문명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다 정복하는 거죠. 그 당시 얘네 문명들은 아직도 청동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뿐만 아니라 뭐 총칼을 가지고 엄청나게 빵빵 쏴대는 에스파냐 병사들에게 결국 얘네들은 정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얘네의 문명을 다 파괴했고 근데 마추픽추는 다행히도 너무나 험난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파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그렇게 문명을 파괴하고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못할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동착취. 그래서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금이나 은을 채굴하라. 그 다음 대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대량 학살. 그래서 뭐 니네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아. 뭐 이런 이유로 대량 학살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막 불에 태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슬픈 게 뭐냐면 이 에스파냐 유럽 사람들이 전염병을 옮기거든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아직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너무 깨끗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그 전염병에 옮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에 원주민들은 쓰러져 갔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유럽인들이 들어가고 나서 콜럼버스 발견 이후에 들어가고 나서 잉카나 아스테크 왕국의 인구들이 이렇게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0년 만에 유럽인들이 들어간 지 100년 만에 인구는 이렇게 90% 이상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해. 아, 일할 사람이 없다. 노동력이 없다. 그러면 또 만만한 어느 곳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 그 노예를 아메리카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된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노예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노예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과연 인간답게 데리고 갈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흑인 노예들은 이런 배를 타고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눕힌 거예요. 정말 한 30cm, 40cm 되는 그런 칸 안에 사람들을 빽빽히 하나라도 더 담아야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아메리카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는 거죠. 정말 택배짐보다도 못한 노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눕혀가지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람들을 싣고 아메리카로 가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은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게 콜럼버스. 사실 콜럼버스는 대단한 탐험가. 그래서 콜럼버스의 날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칭송받는 탐험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결국은 돈 때문에 거기로 간 거고, 탐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원주민들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우리는 위대한 탐험가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역시 잔혹한 그런 통치자 그런 그 탄압하는 사람으로 원주민들을 탄압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콜럼버스의 동상 미국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동안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으로.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콜럼버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